네, 더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곽상도, 신보라, 장석준 의원이 어제 본회의를 불참하고 베트남 다낭으로 외유성 출장을 갔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입법부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실물 경기를 보여주는 국내 산업 생산과 투자가 반짝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우리 산업을 이끌어온 반도체가 주춤한 게 요인으로 보입니다. 한국 밴드사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드러머 전태권 씨가 신장암 투병 끝에 어제 향년 56세로 별세했습니다. 음악계에는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드루킹 댓글 사건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검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여론 조작을 벌이고 드루킹 측의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경수 지사 측은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기사를 보낸 적은 있지만 댓글 순위를 조작해달라고 하거나 선거운동과 관련해 공직을 제안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함께 내년 1월 25일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마지막 공판에 출석하면서 김경수 지사는 진실을 밝히는 여정의 끝자락에 와 있다면서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이 재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첫 여정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고 요구를 해왔고 특히 특검도 제가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사실인지 마지막 재판에서도 충분히 밝혀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특감반 논란 중심에 서 있는 김태우 수사관. 대검은 어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혐의들이 대부분 사실이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동안 제기되지 않았던 혐의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 수사관이 현 정부에서도 청와대에 들어가기 위해 청탁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청탁 이후에 실행이 있었는지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결국 수사 과제로 남았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해임 중징계를 요청하며 인사청탁이 있었다는 혐의도 포함했습니다. 김 수사관이 지난해 5월에서 6월 사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 가기 위해 건설업자 최 모 씨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감찰본부는 최 씨가 또 다른 민간인에게 김 수사관의 프로필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최 씨와 김 수사관은 지난 2012년부터 알고 지낸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김 수사관의 경찰 수사 부당 개입과 골프 접대 혐의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앞서 김 수사관은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란 직원 소개로 최 씨를 알게 됐고 이후 자문을 구하는 등 많은 통화를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감찰본부는 실제 청탁이 이루어졌는지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김 수사관의 프로필을 전달했다는 제3의 민간인이 실제 청와대 측에 인사청탁을 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특별감찰반원 선발은 청와대에서 이뤄져 감찰 조사 대상이 아니며 문제가 있다면 선발한 쪽에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임 징계 요청에 반발하고 있는 김 수사관 측은 최 씨에게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인사청탁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가 조국 민정수석의 고교 동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홍보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후 인사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설업자 최 씨가 조국 민정수석의 동문인 것은 사실이지만 확인 결과 둘 사이에 전혀 인연이 없었다며 청탁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반짝 상승했던 국내 산업의 생산과 투자가 다시 동반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우리 산업을 이끌어온 반도체가 주춤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네, 김평정입니다. 네, 많이 나빠진 겁니까? 네, 실물 경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생산과 투자, 소비 지표인데요. 생산과 투자가 반짝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건산업 생산지수가 106.5로 전달보다 0.7% 하락했습니다. 10월에 0.8% 증가하면서 반짝 반등했지만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꺾인 겁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산업을 이끌어온 반도체 생산이 5.2% 줄었는데요. 생산된 물건이 팔려나가는 정도를 알 수 있는 출하지수는 반도체가 전달보다 16.3%나 감소해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의 18% 이후에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생산 둔화가 또 다른 주력 산업인 자동차 등과 함께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 하락에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설비 투자는 전달보다 5.1%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에 7.1% 줄어든 이후로 5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이 역시 반도체 분야에서 최근 SK하이닉스가 공장을 증설했던 것이 마무리된 이후에 다시 설비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비 지표인 소매 판매액 지수만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는데 다만 증가율이 0.5% 정도로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런 실물 지표의 부진에 경기 지수도 6달 이상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달보다 0.2포인트 내려가면서 8개월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역시 0.2포인트 내려서 6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보통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하락세로 바뀐 뒤에 6개월 이상 이어지면 통계청은 경기 전환을 공식 선언할지를 검토합니다. 통계청은 국내 총생산 등의 지표가 발표되는 내년 3월에 전문가 등과 함께 경기 전환점을 설정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입니다. 국내에 잊혀질 권리의 개념을 소개한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상습 폭행 혐의 등으로 송 대표와 부사장 47살 최모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커그룹 직원 양 씨는 지난달 2015년부터 올해까지 송 대표 등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6일 양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양 씨로부터 건네받은 증거 자료를 분석한 뒤 이르면 내년 초 송 대표와 최 부사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걸그룹 SES 출신의 방송인 슈 유수영 씨가 수억 원대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상습 도박 혐의로 유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7억 9천만 원 규모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6월 서울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서 한국인 윤모 씨 등에게 6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유 씨가 이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도박에 쓸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고 도박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탈북민들을 지원하는 하나센터 컴퓨터가 해킹되면서 1,000명 가까운 탈북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경북 하나센터에서 사용 중인 컴퓨터 한 대가 해킹돼 저장돼 있던 탈북민 997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담긴 자료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 19일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컴퓨터가 메일을 통한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센터는 탈북민 개인정보 문서에 암호를 설정하고 인터넷 분리 PC에 저장해야 하지만 센터 직원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사건 이후 전국 모든 하나센터에서 해킹 여부와 개인정보 관리 긴급 점검을 실시했지만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정보가 유출된 탈북민들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하고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 동물인 황새의 화려한 군무가 YTN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무려 10여 마리가 함께 있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새 여러 마리가 바람을 타고 빙빙 돌며 아름다운 군무를 펼칩니다. 7, 8마리가 모였다가 흩어지기를 되풀이하자 하늘에는 한 폭의 동양화가 펼쳐집니다. 날개를 활짝 펴고 고개를 고추 세운 채 장곡을 나는 모습에서 신선과 비유되던 위험이 느껴집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논에 황새 5마리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꺼번에 많은 황새가 관찰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부근 논두렁에서는 황새 9마리가 한 발로 서서 여유를 즐기는 모습도 보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 동물인 황새 한 마리가 해남 간척지에 처음 나타난 것은 이달 초순. 그 후로 날이 갈수록 개체 수가 늘고 있습니다. 간척지 논에 물을 대고 땅을 갈아엎으면서 먹이가 늘자 날아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17일 날 4마리, 그 이후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현재 방사개체 3마리와 그리고 나머지 러시아 중국에서 온 겨울철새 황새 개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올해 겨울에 우리나라에서 관찰된 황새는 모두 44마리. 황새는 겨울을 난 뒤 날이 따뜻해지면 북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남과 북의 하늘을 자유로이 넘나드는 황새처럼 새해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이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입니다. 정말 새로운 역사가 씌워지는 출발 신호탄을 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로 이어졌으니 정말로 결실을 숭상하게 됩니다. 핵시험장을 매개할 것이다. 10년 만에 남북 철길이 열렸습니다. SNS상에서 여성들의 성폭력 고발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한 여검사가 성추행을 당했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문화예술계와 정치권, 대학가를 넘어 이제는 중고교까지. 죄송합니다. 권력과 왜곡된 성문화 뒤에 꼭꼭 숨어있던 추악한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당의 싹쓸이냐 야당의 견제냐 국민의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23년 만에 최고 득표율과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우리 모두 파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오늘의 이 승리는 국민 여러분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등 중국발 스모그와 안개가 뒤엉키며 뿌연 미세먼지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며칠째 이어지고 집 밖으로 나가기가 무섭고 답답하고 미세먼지의 공습이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114년 만에 최악의 여름으로 기록됐습니다. 숨을 못 쉴 정도로 너무 더우니까 서울 아파트 값이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사상 처음으로 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양도세 부담이 무거워지면서 43곳의 신혼희망타운이 용산 여의도 통합개발 포기에 서울 4개구를 투기적으로 추가 지정 일상 대책에 이어서 공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그리고 제조업 등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인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가계비 1,500조 원의 벽마저 허물고 말았습니다. 고용 성적표 역시 참사 수준에 실업률도 9년 만에 최고로 나타나 우리 경제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경고음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재판거래의 기밀정보 유출, 비자금 조성까지 드러나면서 의혹은 일파만파. 대법원을 규탄한다. 이제 검찰 수사는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이거 똑바로 해. 물벼락 갑질 의혹, 갑질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의 분노는 더욱 거셉니다. 지원의 교비를 가지고 원장 핸드백을 사고 심지어는 성인 용품을 샀습니다. 네, 너무 죄송합니다. 비리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유아들 공교육화 이루어내다. 유치원들은 퇴원 움직임을 보이는 등 여전히 반발합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는 역시나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Make some noise for BTS. 세계를 들썩이게 한 방탄소년단이 해외에서 한류 돌풍을 일으키며 힙합의 새로운 대중음악계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이른바 셧다운 엿새째를 맞아 미 상원이 예산안 논의를 위한 본회의를 소집했지만 곧바로 휴회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상원이 현지 시간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었지만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조치 없이 몇 분 만에 바로 휴회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상원에서 수정된 새 예산안이 처리될 경우에 대비해 하원도 소집됐지만 별도 회의는 없었습니다.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에 대한 극적인 타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셧다운 사태는 새해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의 북한 의심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면서 2020년이면 핵탄두 100개를 보유할 수 있다는 주장을 NBC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더 이상 북한의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없다.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 진전을 과시할 때마다 내세운 언급입니다. There's no rockets going up, there's no nuclear testing, and we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So we'll see how it works. 하지만 미 MBC 방송은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도 북한의 정책 변화도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외부에서 감지하기 어려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이미 대량 생산 단계라는 전문가들 분석을 인용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센터 리트워크 부소장은 북한이 현재 생산 속도라면 2020년까지 핵탄두 약 100개를 보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 도발 중단만으로 만족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고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라는 매사추세츠 공대 비핀나랑 교수의 말입니다. 북한과 협상을 모색하는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를 선언할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다만 그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증강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를 덧붙였습니다. 강경파들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밝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새해 북한이 이에 호응하며 비핵화 진전을 이룰지 도발 중단이라는 현상 유지에 그치며 교착 국면을 끌어갈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네, 새해까지 나흘이 남았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자연재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는 홍수가 발생했고 시칠리아 섬에서는 화산 폭발로 4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리아 북부에 있는 난민 캠프에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SNS에 공개된 동영상을 보면 시리아 북부 아티마시에 있는 난민 캠프에 홍수로 건물들이 침수되고 도로에도 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살고 있는 텐트도 물에 잠겼고 물이 사람들의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ايش نسوي نستنى فرج الله وما يفتحوا لنا لا العبارات ولا عم يفتحوا لنا شيء انه هالمي تروح علينا وما حدا عم يطلع فينا يعني خالص. 7, 8년째 내전 상태에 빠져 있는 시리아에서는 지금까지 수십만 명이 숨지고 수백만 명이 집을 떠나 유랑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에 섬에 있는 에트나 화산이 폭발해 최소한 28명이 부상했고 4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에트나 화산은 지난 24일 용암과 화산재를 분출했고 25일에는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해 가옥 수십 채와 성당이 파괴됐습니다. 루이지 디 마이오 부총리가 피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Prima di tutto voglio dirvi che domani sarà convocato il Consiglio dei Ministri a Palazzo Chigi e sarà ovviamente dichiarato lo stato d'emergenza. 400여 명이 숨진 인도네시아 쓰나미 사태에 이어 연말에도 지구촌 곳곳이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민정수석의 불참에 대한 우리 비서실장의 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꼭 민정수석이 출석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조국 수석 참석하신 그런 술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연결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사건의 당사자인 민정수석을 출석시켜서 이른바 김용균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인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청와대로서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결정, 억지 춘향격의 결정이었고, 그래서 청와대는 대통령 미화할 때가 아니라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의 업무 특성상 국회 불출석은 사실 관례처럼 받아들여져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사례 극히 드물긴 했지만 있기는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참여정부 때 문재인 당시 수석과 그 후임자였던 전해철 전 수석이 그 주인공입니다.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 때 상임위를 바꿔가며 국회에 3차례나 출석한 진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 6일 법사위의 대검 국감과 이튿날 재경위의 예금보험공사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했고, 이듬해 1월 19일 운영위 현안 보고에도 출석했습니다. 2006년 전해철 의원도 민정수석 당시에 운영위 국감에 출석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적극적으로 해명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곽상도,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출석 요구가 빗발쳤지만 두 수석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엄호 속에 출석을 피했습니다.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나눠주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을 이루려고 사네. 어떤 이는 꿈을 잊은 채로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은 없는 거라 하네.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 이처럼 많은 개성들, 저마다 자기가 옳다 말을 하고 꿈이란 이런 거라 말하지마.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 않나.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어떤 일은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출신 초선 무소속 의원 2명이 민주당에 입당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영호 전북 남원 임실 순창 지역구 의원이죠. 그리고 손금주 의원 전남 나주 화순군 의원입니다. 이 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기로 하고 잠시 뒤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 소식은 더 인터뷰 진행이 끝나는 뒤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짐을 미국이 질 수는 없다. 우리는 세계의 호구가 아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군 주둔국가에서 돈을 더 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당장 미국과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고립되고 있는 상황도 우리에겐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화해와 비핵화로 이르는 과정 전체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듣고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We don't want to be subsidizing rich countries at the disadvantage to us. So that makes me a little bit different than any other president because nobody used to ask these questions. America shouldn't be doing the fighting for every nation on earth, not being reimbursed in many cases at all. If they want us to do the fighting, they also have to pay a price. And sometimes that's also a monetary price. 네, 이 자리에 박원곤 한동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들은 그 트럼프 대통령 발언 중에 부자 나라라고 나오잖아요. 한국도 포함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이 포함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24일부터 지금 연속 3일 네. 계속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하고 있는 상대 국가는 한국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부자나라라는 표현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도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엔 늘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독일 이렇게 이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맹국들을 지칭을 합니다. 예, 후보 시절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후보 시절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내년도 분담액 그 한미 그러니까 주한 미군의 그 주둔 비용 분담액을 놓고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까요? 뭐 영향이 적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방위비 분담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볼 때 불예측성,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관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후보 시절부터 했던 정책 공약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추진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실행이 되는지 여부는 별개이긴 하지만 뭐 대표적인 것이 조금 전에 뭐 나왔습니다만 그 장벽 얘기도 또 계속 추진을 하고 그것 때문에 연방 정부가 일부 폐쇄가 되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방위 분담도 이제 같은 사안인 거죠. 그래서 동맹국과 우호국의 그런 책임과 역할 분담, 비용 분담을 훨씬 지금보다는 증대하겠다라는 그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사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국내 문제니까 잠깐 저희 협상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올해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분담한 금액이 9천억 원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은 한 2배 가까이 올려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이 방위 분담 협상의 특징은 외부에 잘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따지면 2018년 기준으로 우리가 9,302억 정도 되고요. 지금 협상은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증액 범위를 하나는 50% 그러면 약 1조 3,500억 정도 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100% 2배를 올려라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아마 50% 정도 선에서 얘기를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가 뭐 인상된다는 것도 그동안의 인상 비율 대비했을 때 최고 수준이고요. 이건 뭐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지금 방위 분담 협상을 했지만 대부분 두 자리 수치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이 됐는데 50%라는 것은 역시 이전에는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런 수치를 지금 미국이 제시하는 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일정 기간 한 5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첫 해의 인상률을 정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가 상승률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 자릿수밖에 인상이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 측에서 매년 하자라는 제안을 다시 했다고 하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이 이제 10번째 협상이고요. 네. 지난 7차, 8차, 9차는 단연 협상, 그래서 5년을 했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해에 이제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보통 4%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네. 증가하는 형태로 했죠. 근데 지금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1년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이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보도가 맞다면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위비 분담과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방위비 분담이 굉장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이라는 것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비용 중에 미군 인건비는 빼고 나머지 주둔 비용을 우리가 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군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의 네. 인건비 그리고 뭐 필요한 시설비 같은 걸 내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사실상 미군이 이게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용병처럼 그 나라를 네.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군 인건비까지요? 아니 인건비는 아니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이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전략 자산이 미군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로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비용도 내야 되는 거고 연합훈련을 하는 것도 이것을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미국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도 한국이 어느 정도는 또 당연히 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가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뭐 내년에 지금 일본과 지금 그 나토와의 또 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 판단에는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위비 분담 협상에 지금까지 해왔던 틀 자체를 뭔가 좀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네. 그런 의도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한국과의 협상 결과가 이후 협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 더 압박이 심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것이 일종의 증거가 돼서 그 다음 네. 협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새로운 협상의 틀을 갖고 1년 동안 준비를 한 후에 한국이랑은 일단 1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협상의 틀을 갖고 훨씬 더 큰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만약에 이번에 1년으로 하자는 그런 제안이 사실이라면 좀 교착이 길어지니까 일단은 마무리해놓고 내년을 보겠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는 미국 측 입장은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죠. 예. 1년마다 협상을 한다는 것은 사실 한국도 그렇고 또 미국도 그렇고 그만큼 위험 부담이 커진 겁니다. 네. 이게 동맹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데 매번 협상을 할 때 보면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시기를 예.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대비태세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네.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워낙 트럼프 대통령의 불예측성이 있기 때문에 네. 길게 단연 협상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겠죠. 아마 그 부분에 지금 서로 간의 의견 충돌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잘 안 풀리면 시리아에서 철군하는 것처럼 주한미군도 빼겠다 이런 쪽으로 튈 수도 있습니까? 뭐 주한미군을 다 철수를 한다든지 할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국에 압박을 가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전력을 조금 더 순환 배치를 하는 형태로 해서 네. 자신들이 생각하는 세계의 어떤 목적에 더 맞게 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일부 전력은 뭐 꼭 그 지상군이나 병력이 아니더라도 뺄 가능성은 있고요. 이거는 뭐 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드 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워낙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다시 제고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미국 군부 내라든가 이런 데서 지지를 못 받는 모양이에요. 이 방위비 분담 협상만 놓고 보면은 이것은 미 의회도 지지를 합니다. 네. 미 의회가 워낙 예산 부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오히려 그 미국의 행정부가 네. 그 주둔국과 방위비 분담 협상에 좀 잘 풀어가려는 입장이었고 미 의회가 압박을 가했거든요. 네. 근데 현재로서는 뭐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히 주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 의회도 같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시리아와 같이 네. 이거는 뭐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물론 철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철수를 하기 전에 최소한 동맹국과 또 당사국과는 사전 협의를 해야죠. 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언제까지 철수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철수를 하게 되면 빈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좀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트위터로 그 다음 날 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티스 같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주변에 있는 그래도 좀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이 그 트럼프의 고립을
자초하는 자기네 측근 그룹에서도 뭐 네. 그런 계기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매티스가 장관이 빠진 것은 매우 네. 큰 지금 충격을 가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매티스 장관 말고도 지난 2년간 굉장히 많은 내각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국무장관 2번밖에 없고 또 그리고 그 안보 특보도 이제 2번 바뀐 그런 상황이죠. 이전 행정부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은 교체입니다. 그렇죠. 보통 미국의 그 내각은 대통령과 임기를 원칙적으로 같이 하죠. 심지어는 민주공화당, 공화민주당으로 바뀌면서도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임기를 계속하는 경우도 적지 네. 않게 있었거든요. 근데 매티스 장관이 지금 빠진 것은 충격이다라고 말씀이 드리는 게 매티스 장관이 임명될 때 상원의회 청문회에서 98%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만큼 민주당, 공화당 양측에서 전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내각의 핵심적인 인물이다라는 네. 거고요. 뭐 널리 알려진 것처럼 깊은 사고를 하고 또 독립적인 사고를 하고 또 대통령에게 자기 할 말을 한 그런 타입의 사람이고 네. 특히 그 사임을 하면서 썼던 편지가 지금 미국 내에서 굉장히 큰 방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동맹관이 잘못됐다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일까요?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좌충우돌을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조금 더 좀 흥분해 있는 상태다,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뭐 이미 그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는 뭐 참모나 관료들한테는 팔짱을 끼고 노려보고 또 뭐 심지어는 욕까지 다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고서를 읽지 않고 또 보고 내용도 듣지 않는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시리아 사태뿐만 아니라 지난 뭐 1년, 2년 가까이 굉장히 많은 그런 또 사례들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뭐 트럼프 대통령과 또 미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우려를 우리가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독단적인 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어떤 합리적인 집단 사고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전 세계에 미치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있다라는 우려가 되지요. 예, 지금 앞서서 그 멕시코 장병 얘기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이거 가지고 거의 뭐 의회하고는 전면전을 하는 양상이지 않습니까? 뭐 아시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내년 초면은 민주당 우위의 하원이 또 개원을 하고요.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입지, 미국 내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지 않을까.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월 3일에 미 하원이 개원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핵심은 그 뮬러 특검이죠. 특별검사의 보고서가 지금 이제 곧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러시아 스캔들이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이른바 섹스 스캔들로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이제 두 가지가 핵심 여부인데 원칙적으로 특검법에 의하면 그걸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그것을 어떻게든지 공개를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굉장히 큰 정치적인 파장을 몰아올 수밖에 없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지에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또 민주당이 하나 벼르고 있는 것이 이 북핵 관련된 청문회입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을 불러다가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부터 지금까지 공개가 되지 않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나 트럼프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합의한 내용이 많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과 그런 것들을 민주당의 의회가 지금 하나하나 다 따지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입지가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뮬러 특검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범죄 혐의가 있어도 지금 현직 상태에서는 이제 소추되지 않죠. 기소를 할지 안 할지 여부를 이제 검찰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의 전통상은 이제 기소를 하지를 않지요. 그래서 민주당이 내용은 공개하겠다고 벼르는 거군요. 예, 정치적으로는 얼마든지 몰아갈 수 있고 그것이 또 심각하게 위법 상황이 확인이 된다면 그것은 탄핵으로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내부 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떨어져 나가고 또 민주당의 공세도 점점 더 강화되는 이 상황에서 지금 남북미 관계를 보면은 북미 정상회담이 빨리 열려야 된다고 저희는 기대를 하는데
이 부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방금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민주당이 장악한 미 의회를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철저한 비핵화를 북한한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조건이 거죠.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시기가 좀 더 뒤로 미뤄질 수 있죠. 또 반면에 국내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그 어려움을 지금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정책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거든요. 지금 대외 정책의 상당 부분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것이 북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 핵 위협이 최소한 통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뭐 어떤 빅딜, 뭐 큰 타협 그런 형식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좀 서두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자의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봅니다. 조건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많을 테니까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도 늦춰질 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면 뭐 가능성이 적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돌파구로 북미 정상회담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습니다. 뭐 두 가지는 늘 얘기가 됐는데요. 근데 전반적인 지금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겠다. 그러면서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조속한 시일에 하겠다. 이게 사실은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잘 읽어내긴 해야 되는데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의미는 북한 핵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지겠다는 의미고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추진하고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문은 열어놨다. 그렇게 읽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뭐 일각에서 제기되는 3월이 지나가면 어려워질 거다 이런 분석에는 동의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3월 위기설이다라고 이미 좀 얘기가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어느 만큼 기다릴 수 있느냐의 또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또 국내적으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 한 3월 정도까지는 그 대화의 그런 모색을 계속 하다가 그때까지 만약 북한이 지금같이 반응을 안 보이면 정책 방향이 강경 노선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스스로.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잠시 전해드렸던 속보 조금 더 상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됐던 이용호 또 송금주 두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두 의원이 조금 전 국회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제 입장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월부터 10개월 이상 무소속으로서 길고 긴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나라 발전에 기여하는 길인지 해답을 찾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저는 긴 숙고 끝에 지역민들의 무거운 요청을 받아들여 오늘부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고자 합니다. 남북한 역사가 새로 쓰여지고 있고 민생 경제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국민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현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 지역 발전과 통합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최근 현 정부의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갈등은 심화되고 있고 현 정부에 대한 기대치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는 것이 실어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디에 있든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부 여당이 초심을 잃지 않도록 새로운 자극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오랜 고민과 선택에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송금주 의원입니다. 저의 입장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지지, 촛불로 세워진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미력 하나마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합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제게 정치는 꼭 지켜야 할 약속이자 희망입니다. 그동안 경제, 사회 갈등 등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국민의 기대와 지역 민심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정치의 소신을 지키는 길을 치열하게 고민해 왔습니다. 나는 어떤 정치를 하고자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국민께 보답해야 하는가? 국민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해답을 찾기 위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통해 책임 있게 현실을 변화시키는 정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지금의 현실을 민주정치, 민생정치, 통합의 정치로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에 무소속의 길을 포기하고 당적의 길을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타협과 협조의 정치로 민생을 살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길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는 두려움도 있지만 초심을 잃지 않는 굳건한 정치로 의연하게 걸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선택에 정치적 믿음을 가지고 지지 의사를 밝혀주신 많은 나주화순 지역구 민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브리핑입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하고 외유성 해외 출장을 떠났다는 YTN 단독 보도와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하고 국민의 혈세로 따뜻한 휴양지로 출장을 떠난 꼴이라며 각성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노영관 상근부대변인은 본회의까지 팽개치고 갈 정도로 중요하고 급박한 일정이었는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해외 출장인지 답을 듣고 싶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소광원 전 기무사 참모장과 김모 준장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원활한 방어권 행사 등을 고려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장성 2명은 풀어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 대령은 보석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김상환 신임 대법관은 오늘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가 스스로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해 국민의 사랑과 믿음을 잃고 있다면서 신뢰를 되찾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이 추구하는 보편적이고 공정한 가치와 사람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파인텍 노동자들이 고용 보장을 요구하면서 412일째 굴뚝 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굴뚝위 노동자들이 올해 안에는 내려올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찍 방문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12일 저 높은 곳에서 저렇게 외롭게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용인되고 수용되고 간과돼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연내에 이 문제가 타결돼서 저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발을 딛고 함께했던 분들과 얼싸 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좀 더 정부가 국회가 그리고 관련해서 이 관련하는 부처에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경기 구리시 교문동에서 골목길을 빠져나오던 승용차가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사고 후 승용차는 중앙선을 넘어서 돌진했고 마주오던 차량과 주차된 차들을 충돌한 뒤에 멈춰 섰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60살 A씨와 차도에 서 있던 40대 남성이 숨지고 택시기사가 다쳤습니다. 오늘 낮 1시쯤 제주시 아라동 제주골프장 부근 제1횡단도로에서 승객 30명이 탄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뒤에 오던 버스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17명이 다쳤습니다. 이 도로는 눈이 쌓이고 언 상태여서 월동장구를 갖춘 대형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호남 서해안에 눈이 약해지면서 이 지역에 내려졌던 대설 경보와 주의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 지역은 전북 고창 24.5cm, 전남 영광 22cm 등 평균 15cm의 많은 눈이 왔습니다. 기상청은 하지만 내일 새벽부터 다시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서해안에는 2에서 7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기 고양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이 숨지고 80대 노모는 중태에 빠졌습니다. 최강 한파에 켜놓은 전기장판이 화근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벽지부터 천정까지 새까맣게 타버린 방. 가구와 집기들은 검게 그을렸고 바닥에 있던 전기장판은 불길에 녹아내렸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15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 7시나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기가 가득 찼더라고 문 여니까. 그래서 저 집도 두들고 이 집도 두들고 우리 대피하다 불났는가 보다 그러고는 내려갔다고요. 작은 방에 있던 50대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연기를 많이 흡입한 80대 노모도 중태에 빠졌습니다. 불은 15분 만에 모두 꺼졌지만 연기와 냄새에 놀란 인근 주민 40여 명은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들이 있던 작은 방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해 노모가 있던 큰 방으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장판에서 시작된 화재는 지난 2014년부터 4년 동안 매년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기장판 화재로 숨진 사람도 13명에 이릅니다. 온도 높게 설정한다든지 사용하고 난 다음에 코드가 꽂혀있는 상태에서 접어서 보관한다든지 접은 상태에서 위에 무거운 것을 눌러놓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의해서 이제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죠. 소방당국은 전기장판 과열을 막기 위해 두꺼운 이불이나 라텍스 재질의 매트리스와 전기장판을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경기 화성의 한 필름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 4명이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1층에서 시작된 이 불로 200평 면적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30여 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지난달 16일 YTN이 단독 보도한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 항공사 진에어 소속 조종사의 비행 직전 음주 단속 적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자격 정지 9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진에어에는 4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오전 6시 반쯤 천주공항 진에어 사무실에서 국토부 안전감독관이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 부기장 A모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치인 0.02% 이상에 해당하는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깨끗한 해넘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해 첫날에는 서해에 머물던 구름이 유입되면서 구름 사이로 해돋이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제주도는 날씨가 흐려서 해넘이와 해돋이 모두 볼 수 없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서울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아주대 이국종 교수와 스피드스케이트 이상화 선수가 참여합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과 함께 제야의 종을 올릴 시민대표에 아주대 중증외상센터장인 이 교수와 이상화 선수 등 11명을 선정했습니다. 또 타종 행사가 벌어지는 오는 31일 밤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새벽 1시 반까지 종로와 청계천로 등 주변 도로의 차량 진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운행은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됩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한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호남 서해안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지금 해제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일 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이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었다고요? 네, 연일 이어지던 최강 한파가 오늘 절정을 이뤘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4.4도로 올 겨울 들어서 가장 낮았는데요. 퇴근길에도 칼바람이 쌩쌩 불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저녁 6시 무렵 서울 기온은 영하 무려 5도, 자정에는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를 밑돌겠습니다. 퇴근길 두터운 외투는 물론이고요. 손난로 등 방한용품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파 속에 호남 서해안에는 올 겨울 들어 가장 많은 양의 눈이 쏟아졌습니다. 전북 고창에 24.5cm, 전남 영광은 22cm의 눈이 내렸고요. 제주 산간 지역에도 17.3cm의 눈이 내렸습니다. 호남 서해안에 내려진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부터 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남 서해안에는 2에서 7cm, 충남 서해안과 호남 내륙, 제주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서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3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1도, 부산 영하 5도, 울릉도 영하 3도로 예상되고요. 평양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예년보다 4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영하 3도, 부산 4도, 금강산 1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파가 점차 누그러지겠지만 새해 초까지는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400일 넘게 굴뚝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이 농성 이후 처음으로 노사 협상에 나섰다는 소식이 어제 있었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장이 정부와 국회에 해결을 위한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조속한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추위 대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